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그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귀화해서 받은 시민권자니까 귀화 시민권자죠. 이런 사람들의 그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이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 내부 문서, 내부 지침 문서를 입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부 문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스테이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민국은요, 지난 화요일자로 일선 조직에 내려보낸 그 지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은 뭐냐면 2026 회계년도에 매달 최소 100명 내지 최대 200건의 그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내라 라고 내부 지침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어찌 보면 업무 할당량까지 지시한 거죠. 뉴욕타임즈는 이런 규모의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정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민권 박탈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크게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됐던 지난 2017년 때부터 올해까지 그 누적된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사건을 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다 합쳐도 이 귀화 시민권자의 그 시민권 박탈 케이스가 12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앞으로 2026 다음 달부터는 새해가 되면 한 달에 최소 100건에서 보통 적어도 한 200건 정도를 매달 적발해 내라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했던 것이 겨우 120건인데 이걸 매달 100 내지 200건을 적발해라. 이게 업무 할당량까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려는 이 같은 그 표적 단속은 이미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올라간다라는 점, 더욱 강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좀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점,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뭐 영주권자는 물론입니다만은 귀한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새해 1월부터는 보여줄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 연방법에 따르면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뭐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거나 뭐 허위 문서를 제출했거나 뭐 등등등, 또 그밖에 뭐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뭐 이렇게 시민권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방 법에는요. 그리고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이 몇 명인가 제가 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에 무려 2,600만 명에 달하는 이 귀화 시민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2,600만 명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화 과정에서 뭐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다거나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문답할 때 본인이 쓸 때 허위 그 서류에 거짓말을 썼거나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민국 모든 요원들에게 샅샅이 뒤져서 한 달에 100건 내지 200건 정도를 이런 케이스를 적발해 내라. 이렇게 지금 업무 지침이 하달된 것입니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그러니까 불법 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면 뭐 형사 소송 절차까지도 밟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그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서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인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이 거짓말이 시민권을 따고 못 따고와는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말이라면 그거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판시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판시도 다 뭐 예외시키고 뭐든지 하여간 거짓말이 있으면 찾아내라라고 내부 업무 지침으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매달 100명 내지 200명 이렇게 양적 목표까지 할당한 이 대규모 기획 단속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이민관리국 관리인 세라 피어스라는 사람은 이 소식을 접하자 바로 자신의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그 이민국 고위 관리였어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보다도 무려 10배가 훨씬 더 넘는 그런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그러니까 1년에 한 10건도 채 안 되는 게 미 전국에서의 시민권 박탈 케이스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1년에 10건도 안 되는 걸 한 달에 100건 내지 200건으로 이렇게 채워라라는 할당량을 지시하는 요구는 매우 신중하고 또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될 그런 도구를 그냥 매번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수천만의 그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수천이 아니죠. 뭐 일단 2,600만 명의 귀화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물론 2,600만 명이 다 불안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왠지 불안하지 않더라도 찝찝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초당파적인,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당파색을 갖지 않은 초당파적인 법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브래넌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브래넌 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지 오헤런이라는 박사도 자신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임의로 어떤 목표 할당량을 주었을 때 체포하는 과정, 또 추방하는 과정, 또 심사하는 과정 등등에서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휩쓸렸던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봤다라면서 그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귀화한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마구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회에 필요 이상의 어떤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런 일은 좀 없기만을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대부분은 건전한 시민권자이다라는 것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애꿎은 피해 그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참고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저녁에 대국민 연설을 했죠.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엉망이었던 미국 경제를 바로잡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145만 명의 미 군인에게 배당금을 1,776달러씩 지급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송 시작했어요. 연설은 한 18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취임 11개월 동안 자신이 이룬 성과를 주로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얘기부터 했어요. 지난 11개월 동안 나는 그 11개월 만에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또 인플레이션을 멈춰 세웠고 임금은 올랐고 물가는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일견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부분은 물가가 떨어졌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여하튼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이 된 나라를 내가 물려받았지만 취임 11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은 이제 존경받게 됐으며 리스펙트 받게 됐으며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국의 경제 호황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날 그 대국민 연설에서 포인트, 하이라이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니죠. 모든 미 군인들에게 전사 배당금이라고 명명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145만 명이네요. 145만 명의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워리어 디비든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른바 그러니까 전사 배당금, 뭐 디비든드, 워리어 디비든드라고 이름받게 된 특별 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정말 깜짝 이벤트를 있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주는 그 특별 수당 워리어 디비덴드는 1,776달러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1인당. 그런데 왜 1,776달러일까? 와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해가 1776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기념하는 숫자로 맞췄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준의 차기 의장을 곧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연설 생방송에 나선 게 연말을 맞아서 뭐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뭐 물가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나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지지율이 좀 비교적으로 좀 괜찮은데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요즘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물가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좀 안 좋자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지지율을 회복하고 공화당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그 목표의 일환으로 그런 의도의 일환으로 뭐 이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석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모든 군인들에게 $1,776 준다라는 것은 일단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군인들 외에 군인들은 이제 와 하고 이제 그걸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내일 모레 받겠죠. 그런데 군인들 말고 일반 국민들도 이제 한 번쯤 생각하는 겁니다. 전사 배당금, 워리어 디비던드 $1,776를 지급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관세 배당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미국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뭐 한 2,000불씩 돌려주겠다. 이런 말도 이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소위 그 관세 배당금이 내년 초쯤에 좀 지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기대감도 그날 연설이 있은 직후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2,000 정도 내년 초나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함부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좀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 계시면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유튜브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는 뭐 더더욱이 유튜브 세상일 거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영화계 최고 권위의 상, 아카데미 시상식이, 오는 202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6, 27, 28, 3년이 지나고, 2029년부터는 TV에서 중계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 일명 뭐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의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유튜브와 단연 중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9년 그때는 이제 제 101회입니다. 101회. 올해가 아니라 이제 1월 달에가 1월 달은 이제 후보를 발표하고 3월 달에 시상이 있죠. 3월이 이제 98회고 2029년 101회입니다. 그때 101회 시상식 때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 생중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원한 계약은 아니고요. 일단은 5년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일단 5년간의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스카상 시상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자들은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상식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은 오스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오스카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따로 만든 거죠. 오스카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무슨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관련된 영화 배우들의 관련된 무슨 동정 뭐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계속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확 늘어나겠죠. 네. 이제 오스카가 이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닐 모헌 유튜브 CEO는 아카데미 그 협회와의 이번 협력은 오스카 상의 오랜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창의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와 또 영화 애호가들에게 아주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보면 이제 중계 방송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은 지난 70여 년간 일반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중계를 해왔죠. 1953년 3월 NBC에서 처음 방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처음 있었던 게 195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NBC, 다른 지역은 채널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 LA 지역에서는 NBC는 채널 4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방송이 됐고, 그리고 이제 8년 뒤인 1961년부터는 ABC로 옮겨가서 거기서 한 10년 또 중계 방송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NBC로 갔다가 또 다시 1976년부터는 ABC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ABC, LA 지역은 이제 채널 7인데 ABC에서 계속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파 중계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오스카상 협회, 아카데미 그 협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중계권료가 매년 터무니없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상파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하고 계약하면은 이런 걸 모두 탈피할 수 있죠. 자, 중계권료는 그 ABC하고 중계할 때는 한 번 중계하는데 7,500만 달러 작년에,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할 때 7,500만 달러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와의 중계 조건은 뭐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7,500만 달러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협회 측에서는 why not?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튜브 세상으로 이제 하나씩 다 옮겨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연준에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갑자기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어요.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한 최대 1%포인트 낮아져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월러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다음 주에 이제 면접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인터뷰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그가 뭐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소위 면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이 월러 이사가 금리는 1%포인트 정도 확 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발언을 미리 좀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 2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또 한 사람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둘 다 케빈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케빈을 제치고 1%포인트 인상해야 된다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한 크리스토퍼 월러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연준 의장으로 낙점이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부의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잘 기억하시죠? 지난 13일 있었던 그 사건인데 요게 좀 뒤늦게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 사건에 우리 한인 학생 한 명도 총상을 입고 피해자의 명단이 있었던 것이 지금 뒤늦게 좀 밝혀졌습니다. 스펜서 양이라는 남자 대학생인데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그 난사 사건의 생존자 가운데 뉴욕시 출신의 한인 학생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강의실에 있었던 그 한인 올해 18살의 스펜서 양 군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른 피해 학생을 도우면서 현장을 침착하게 벗어나서 극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사건은 지난 13일 있었죠. 로드 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 캠퍼스 내 바루스 앤 홀리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총격이 벌어지면서 2명이 사망했고요. 9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그 9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스펜서 양, 우리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달튼 스쿨을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스펜서 양 군은 당시 그 경제학 과목 기말 시험을 앞두고 열린 그 리뷰 세션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당해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스펜서 양 군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총성이 들리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라며 앞쪽으로 피하지 못한 채 좌석 사이에 엎드려서 웅크려서 피해 있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스펜서 양 군은 자신 역시 총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도 더 크게 다친 다른 학생을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의자 뒤에 몸을 숨겼던 다른 학생, 동료 학생이 의식을 점점 잃어버리자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깨우고 말을 걸고 하면서 또 물을 먹이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응급 지원을 이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스펜서 양은 그 학생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묻는 말에 고개만 그냥 끄덕거리는 상태였다라면서, 하지만 그 후에 나와 그는 경찰한테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도 퇴원했고 현재 그 친구도 많이 안정된 상태로 들었다라면서 오히려 동료 학생을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펜서 양군은 경찰이 강의실에 진입해서 학생들을 찾아내면서 일일이 다 대피시킨 뒤에 자신을 부축해서 건물 밖으로 이동시켰으며 이후 로드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스펜서 양군의 그 다리 근육에 박힌 총알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교의 그 클럽 배구 선수로도 활동해온 스펜서 양군은 향후 배구 선수로 복귀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아서 다시 배구 선수로 복귀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펜서 양군의 모두 부모, 스펜서 양의 그 부모는 모두 한국 분이십니다. 부친은 양진범 씨라고 하는데요. 뉴욕이나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부친은 양진범 씨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 양군의 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두 분 다 모두 이 브라운 대학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 모두가 동문이고 이 아들도 브라운 대학 동문인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저 경상만 있고 이렇게 잘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정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공화당 의원 4명이요. 어제 그 당론을 어기고, 공화당의 당론을 어기고,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자라는 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그리고 랍 브레스넌, 또 라이언 맥켄지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제 3명이죠. 그리고 뉴욕주의 마이크 롤러 의원 등 비교적 이제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이 4명은 어제 그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안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뭐 어디든지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어떤 법안이 나올 때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관할 소위원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민 관련 법안이라면 뭐 이민정책소위원회, 또 무슨 금융 관련 문제라면 하원 금융소위원회 뭐 이런 거 있죠. 그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에서 한번 표결을 거쳐서 통과시킨 뒤에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표결에 올리는데,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아직 표결 안 했지만 그런 과정 거치지 말고 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4명이. 자, 그래서 본회의에 바로 표결을 붙이기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인 218명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틀 전만 해도 거기서 4명 모자라는 214명이 동의한 상태인데 4명이 부족했어요. 딱. 그런데 마침 공화당의 딱 4명이 우리도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바람에 이게 218명이 딱 돼서 결국은 이제 소위원회의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하원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다. 이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 표결은 빨라야 내년 1월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회기 없고 표결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야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시킬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부연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만일 또 내년 1월 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초에는 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연장될 수 있는 모종의 또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A 그 K타운에요. 40년 넘게 그 관광업 외길을 걸어온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관광이라고, 제 영상 끝에도 이제 항상 그 30초짜리 그 CM송이, 신나는 CM송이 이제 항상 나가고 있는데, 그 LA 아주관광이 아주 재미있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있는 그 미국에서 월드컵
경기 있잖아요. 그 월드컵 단체 관람을 가서 단체 응원하자라고 해서 지금 표도 단체로 구입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응원을 위해서 티켓을 일괄 구매했어요. 이미 아주관광이. 그래서 한인들에게 판매하는데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손해보고, 아니죠. 하나씩 또는 뭐 두 개씩 표를 사면 뭐 400불, 500불 한 건데도 아주관광에서는 이제 패키지로 일괄 구매했기 때문에 더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자, 아주관광은 경기 관전이 용이한 섹션 215쪽 좌석에 티켓 50매를 우선적으로 구입했다라면서 추가적으로 또 50매 구입할 건데 이번 1차로 50매 구입을 했다라면서 이를 한인들에게 지금 시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섹션 215쪽의 좌석은 현 시가로 443달러입니다.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450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관광은 지금 이걸 25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을 향한 단체 버스를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 말고 50명짜리 50인승 버스 타고 단체로 가서 차도 그냥 버스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단체로 가서 편안하게 그리고 가서 단체로 응원하고 오자 뭐 이런 거죠. 단체 응원 버스의 픽업 장소는 이제 LA 한인타운에 모처 그리고 뭐 오렌지 카운티에 모처 뭐 이렇게 정해 놨는데 한인타운은 그 JJ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출발하겠다라고 지금 정해놨고 또 오렌지 카운티는 부에나 파크에 그 한남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요건 이제 내년 6월이니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좀 바뀔 수도 있지만 티켓은 지금 443달러짜리 250달러에 아주관광에서 사면 이건 픽스입니다. 픽스. 시가가 계속 올라가도 이미 250불에 산 티켓은 그냥 픽스입니다. 포레버 티켓이 어찌 보면 포레버 스탬프처럼 그 절반 가격 티켓과 단체 관광 버스 티켓은 선착순 50명으로 한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주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경기장 티켓도 물론 문의할 수 있고요. 또 한국은 이제 멕시코에서도 경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제 조별 리그는 이제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 멕시코에서 경기도 단체로 보러 가자. 그래갖고 그 경기 있는 날을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경기 없는 날, 뭐 경기 전날 그 멕시코 과달라하 지역 관광 그리고 경기 단체 관람, 단체 응원하고 대한민국 단체 응원하고 경기 다음 날은 또 인근의 멕시코 또 과달라하 관광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뭐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뭐 입수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단체 관광, 단체 응원, 단체 관람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티켓은 절반 가격에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월드컵이고요. 내년 6월. 근데 내년 6월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내년 3월쯤이 되면 이제 또 미국의 프로 축구가 개막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뛰잖아요. 미국의 프로축구 이제 이 때문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참 재밌는 경기, 관심 있는 경기가 많은데 그래서 내년 프로축구의 개막전과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에 티켓도 아주관광이 일괄 구매해서 한인들을 전용 버스로 함께 모시고 단체 응원을 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나 무슨 한국 경기나 이런 거는 단체로 가야지 뭐 둘이나 세 명 이렇게 가고 중간에서 이게 낑겨갖고 있으면 큰 소리로 응원도 못하고 이쪽에서 딴 팀 응원하는데 혼자서 소리 내기가 뻘쭘하고 잘못하면 막 뭐 언성도 높아지고 분위기 험악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가면은 훨씬 재미있죠. 뭐 안전하고. 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선착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켓이 다 팔리거나 또는 버스가 이제 50인승 버스를 대절하는데 50인이 넘으면은 뭐 두 번째 버스 하면 이제 맥스 100명 되고 뭐 그다음에는 맥스 150명 되곤 하겠지만 일단 버스 하나가 50인승이기 때문에 버스에 더 이상 자리가 없거나 하면은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뭐 표를 사는 거는 뭐 추후에 사더라도 일단 문의를 해서 내 스케줄과 한번 좀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재미있을 일이 3월부터 시작될 것 같으니까 3월입니다만은 그리고 월드컵은 6월입니다만은 문의나 또는 구입이나 뭐 스케줄을 만드는 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A의 아주관광은 뭐 구글 찾으면 전화번호 나오니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그 손흥민 선수 소식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다가 미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의 야구로 본다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트리플 A나 더블 A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미국이 뭐 축구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왜 다음 목적지로 미국을 선택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10년간 뛰었던 그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과 맞서는 경기를 하는 그런 팀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느 다른 팀으로 가면 반드시 토트넘과 맞서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시즌 중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멋있기도 하지만 아니 뭐 프로가 그럴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상당히 참 한국인 특유의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토트넘 구단은 어제 그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특집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손흥민은 나에게 당시 어느 팀으로 갈지 선택지는 정말 많았다라면서 하지만 영국의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만큼 이 토트넘이라는 팀을 존중하고 또 다른 유니폼을 입고 내가 뛰었던 그 토트넘과 그 경기하는 상대에서 경기하는 그런 걸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인들 또는 토트넘 그 구단 팬들은 그냥 울컥하는 거죠. 토트넘 구단은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터뷰가 담긴 그 특집 영상을 14분짜리로 만들어서 그 토트넘 그 구단 공식 채널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그 토트넘 구단의 그 레전드였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헌정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중남미 지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던 뭐 남미 지역의 사람들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상당히 중국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이 저기 남미나 중남미를 가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걸어 해갖고 똑같이 이제 미국으로 미입국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차단돼서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독일 도이체 그 벨레 방송이 이제 특집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중국 미입국자들이 지금은 미국으로 향하는 그 루트의 방향을 바꿔서 독일로 많이 오는데 경로가 참 대단합니다. 자, 먼저 발칸 반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경로인데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다 라면서 미입국 중국인들은 먼저 세르비아를 거쳐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보스니아. 중국인들이 보스니아는 무비자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에서 보스니아 갈 때는 미입국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통과하는 거죠. 자, 세르비아를 거쳐서 그리고 무비자로 보스니아로 갑니다. 이후 이들은 걸어서 산과 숲을 지나서 국경 도시인 비하를 거쳐서 크로아티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크로아티아에 들어가게 되면 유럽 연합 국가와 이제 국경이 개방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거기는 슬로베니아, 뭐 이탈리아 또는 뭐 오스트리아 등과도 다 국경이 개방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기차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독일까지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로레일이나 이런 걸 타고 국경을 통과하면 국경 통과하는 즉시 그쪽에서 이제 기차 안에서 여권 같은 거 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중국인 미입국자들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루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인 미입국자들은 그러니까 처음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일단 세르비아로 가서 거기서 보스니아를 거쳐서 크로아티아를 건너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중에 한 곳을 경유해서 겨우겨우 독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중국인들이 독일로 갔느냐? 이 미입국 중국인들은 독일 도착 후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개월 정도 동안 그 자격이 좀 개런티 되면서 물론 여러 단계의 그 난민 수용 그 절차가 있지만 일단은 난민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살 수 있도록 난민 수용 센터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현행 법에 따라서 거기 있는 동안에는 무료 숙식 다 제공해 준다고 하고요. 또 건강보험까지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면 바로 의료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난민 신청 중인데 더 그 대단한 거는 사회 통합 교육도 시켜준답니다. 거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사회에 나갈 걸 대비해서.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는 독일은 일단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한 달에 400유로씩 매달 준다고 합니다. 400유로라고 하면 지금 뭐
1유로가 한 1.3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미국 달러로 친다면 한 520, 30불 정도 매달. 이거 뭐 웬만한 최저 계층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네. 여하튼 매달 한 520달러 정도를 준답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안 갈 수 없죠. 이런 조건은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이건 뭐 유럽 국가들이 아니라 미국보다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꽤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 중국인 밀입자들에게 독일이 아주 그 매력적인 밀입국 최종 종착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독일의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러드 아이작먼 이 나사 국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연방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작먼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67, 반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아이작먼 후보자는 나사 연방항공우주국 나사 국장으로 취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작먼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지난해 12월 초니까 거의 1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가고 하면서 아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막역한 관계가 됐는데, 그 후에 몇 달 만에 막 서로 또 원수같이 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5월 말쯤부터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을 거예요. 그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친한 아이작먼을 나사 국장 후보자 지명해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뒤끝 장렬, 그러니까 철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 좀 좋아졌잖아요. 최근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전에 다시 아이작먼을 나사 국장 후보자로 재지명을 했습니다. 한번 정신없어요. 자, 연방항공우주국 국장으로 임명된 아이작먼은 그런데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따지고 보면 이 항공우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온라인 결제 처리 업체 그 회사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IT 기업체의 그 IT와 금융을 합한 그런 기업체의 CEO예요. 물론 돈은 엄청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억만장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친분이 두텁고 그런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우려스러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친하니까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이 민간인 우주 비행 그 사업에 직접 돈을 대고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고 또 아이작먼도 돈을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대고 이런 그 사업에 유리하게 나라의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벌써부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역대 47명의 대통령 초상화가 전시된 대통령 명예의 거리에, 이게 그 백악관 로즈가든 쪽에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그 대통령 홀 오브 페임, 프레지덴셜 홀 오브 페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명판을 이번에 또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이 이틀 전에 아침 사진 아래에 새로 설치된 그 명판, 사진은 있지만 그 밑에 설명해 놓은 청동으로 만든 이 명판이 새로 들어갔는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트럼프 백악관이 작성한 그 대통령의 양력이 쫙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 자리에는 그런데 보니까 자동 서명기 사진이 또 걸려 있었고, 그 자동 서명기 사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이라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은 없어요. 그냥 자동 서명기가 얼굴 대신에 딱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오토펜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전자서명기라고 써놓은 거죠. 그 바이든 대통령, 근데 이게 바이든을 의미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네,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사람의 재임 기간 2021년부터 2025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100% 바이든 전 대통령이죠. 근데 거기다가 사진은 없고 전자서명기 사진, 그리고 밑에는 조 바이든이 아니라 오토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 있고, 그 밑에는요, 설명에 뭐라고 써놨냐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한 그 버락 오바마라는 그 이름의 중간에 미들네임 있잖아요. 그 미들네임에 후세인이라는 그 글자를 크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뭐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아닌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만은 후세인을 좀 강조한 셈이죠. 네. 뒤끝 장렬.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뒤끝 장렬, 대통령 초상화 전시 내용 함께 좀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그 뒤끝 장렬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양쪽의 양면성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뒤끝이 뭐 길어서 뭐 징글징글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할 건 결국 끝까지 한다. 뭐 그런 평도 있고는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시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뒤끝 장렬의 그 장렬의 그 치명적인 단점은 물론 하나 있죠. 네. 그게 뭐냐면 그 뒤끝 장렬시키는 본인이 좀 너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오늘도 피곤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